네,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 제목은 Generalizing to Unseen Domains by Adversarial Data Augmentation으로 Adversarial 방식으로 이제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을 시도한 2018년 뉴립스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논문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뉴럴 네트워크를 한 번이나 돌려보시고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레이닝에서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이더라도 만약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훈련 환경과 다르다면 이 성능 저하를 겪는 걸 모두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에서 이 귀여운 고양이를 학습했다 하더라도 만약 테스트 데이터가 약간 이 트레인과 다른 이런 디스트리뷰션일 때 이제 성능 저하를 겪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도메인 제너럴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강건하게 학습하는 걸 이제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보인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마구마구 모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그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모은다 치더라도 그 문제는 이제 어떤 이제 모델이나 로봇이 보신 것 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훈련해서 이제 빨래를 접는 걸 훈련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로봇이 처해질 사항이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요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물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지만 근데 이 로봇이 어떤 상황에 처할 건지를 모두 고려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무작정 이제 모아서 도메인 제너레이션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이제 이 저자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따로 도메인의 정보를 다른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훈련 데이터 이 하나만으로도 이제 똑똑하게 제너라이제이션의 성능을 끌어올릴까에 대한 이제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론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이런 제너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저자는 이런 worst case problem이라는 이런 식을 정의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세타는 이제 모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y는 x는 이제 데이터, 그 다음 y는 그에 해당하는 라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l은 이제 로스 펑션이 되겠고요.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면 이제 소프트맥스 로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d는 이제 디스턴스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p가 예를 들어서 이제 P0가 훈련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한다면은 이 P는 이미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를 의미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셋 간의 이제 디스트리뷰션 디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식으로만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참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일단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볼 거예요. 먼저 이제 이 파란색 부분이 의미하는 걸 한번 그림을 이해해 봅시다. 만약에 이제 P0라는 이제 소스 도메인이 이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만약에 임의의 P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P0 주변에 임의의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타겟 도메인이 이제 임의의 거리 로 이내에 있다는 걸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서 논문에서는 자주 제가 이 논문에서 처음 봤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맥스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0 주변에 이제 P, 그 다음에 P2, P3라는 세 개 타겟 도메인이 있고 그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셋에서 이제 계산한 평균 로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 이제 도메인들 중에 P에서 가장 높다 하면 이제 이 서브이 이제 이것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임의의 이제 거리 이내에 있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가장 로스가 큰 도메인을 학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이 그런 거잖아요. 도메인과 상관없이 이제 에러를 낮추는 그런 게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하는 방식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 개의 데이터 분포가 있는데 먼저 제일 로스가 큰 얘가 있어. 그럼 얘부터 줄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스가 제일 큰 이제 P3라는 도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P3를 줄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큰 P2가 있으면 이 P2를 줄임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로스가 제일 큰 도메인부터 이제 해결을 한다는 이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이제 저자는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을 이제 정의를 하였는데요. 그러면 아까 전에 소스 도메인만으로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저자는 그러면 자신의 이제 처인 트레인 도메인으로부터 이런 이제 가장 나쁜 워스트 도메인을 어떻게 찾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애드버시리얼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보인 것처럼 이제 이런 반복적 방식을 통해서 이제 싱글 소스 도메인에서 제너라이제이션을 시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방식을 이제 이론적인 이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또 제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어댑티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인데요. 이건 당연하게도 이제 애드버시럴 방식이 이제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로스가 커진 방향으로 퍼터베이션 만들기 때문에 이제 모델의 어댑티브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추후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 챕터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보시면 이 거리가 로 이내에 이게 이제 또 상수인데, 사실 이게 데이터셋의 상황이나 그런 게 따라서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하기 위해서 저자는 이제 앙상블 방식으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에 있는 도메인 거리까지 고려하는지에 대한 그 로를 이제 모델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테스트에서 이제 그 결과가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앙상블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인트로덕션이 끝나고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드버시리얼 트레이닝의 부분인데요. 애드버시리얼 어택은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판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고, 이제 여기 임의의 이제 눈에 작은 이제 퍼터베이션을 더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모델이 이 데이터를 잘못 인식하게 하는 게 이제 애드버시리얼 어택인데요. 애드버시리얼 트레이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디펜스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퍼터베이션으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다시 판다로 인식하게끔, 즉 이 미묘한 퍼터베이션에서도 강건하게 학습하는 게 이제 애드버시리얼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방식이 왜 저자는 사용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퍼터베이션을 입힌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제너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거는 이제 지금 트레이닝 도메인에서 훈련한 모델이 로스가 높아지는 방향에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애드버시리얼 트레이닝 방식으로 이제 퍼터베이션 입힌 데이터를 도메인이 다른 데이터로 만들었다고 일단 저자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퍼터베이션을 막 입히면 되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강한 퍼터베이션을 입히게 되면 이제 사진에 시메틱한 의미가 다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퍼터베이션을 입힌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 간의 시메틱 스페이스에서 시메틱 거리를 고려해서 시메틱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이제 도메인이 다른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을 이제 저자는 이제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부분인데요. 저자는 기존의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많은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방법들이 공통적으로 여러 도메인들을 학습하고 그 후에 테스트에서 처음 보는 도메인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자는 자신들의 방식은 이렇게 멀티플 도메인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싱글 도메인으로서만 이제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시도하는데, 오히려 저자의 주장은 자신들의 방식이 이렇게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방식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방식은 트레이닝 이제 환경 시뮬레이션이 있다 했을 때 이제 거기 이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바꿈으로써 이제 현재 처해 있는 한 개의 도메인에서 이제 최대한 많은 도메인을 이제 구현하는 방식인데요. 자신들은 이것과 차별되는 거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은 그 환경 변수가 랜더마이제이션 된 것 반면에 자신들은 이제 학습 기반으로 이제 도메인을 이제 찾아낸다라는 걸 이제 차이점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소드로 넘어가서 이 메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이 두 가지 화두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러면 퍼터베이션을 입혔을 때도 이제 시메틱한 의미를 변하지 않기 위해서 시메틱 스페이스에서 디스턴스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냐? 가 첫 번째 화두가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애드버시리얼 이젠플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두 번째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러가 큰 도메인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water-stain distance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펄터베이션을 만드는데 그 펄터베이션이 현재 모델 기준으로 이제 로스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펄터베이션 만들고 그 펄터베이션을 원본 데이터에 씌움으로써 그렇게 애드버셔리 이그젬플을 만든다고 저자는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식은 매우 간단한데 근데 이 논문에서의 저자의 강점은 그걸 다 수식으로 좀 더 포멀하게 서명한 것이 있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 논문은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주로 한 게 그 실험이 다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맥스 로스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논문에 사용한 이 소프트맥스 로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의미의 이제 소프트맥스 로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이제 식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 각각의 의미하는 걸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이 세타 C가 이제 보시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만약 모델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 막둥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 있는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이외에 그 이전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 F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웨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또 그림으로 이해해 볼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타 C 이 이제 웨이트를 이제 트랜스포즈 취하면 막 이런 형태로 가정할 수가 있겠어요. G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만나기 전에 이제 레이텐트 벡터라고 가정을 했으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웨이트가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한 웨이트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제 4바이 1이라는 이제 로짓이 나오게 되는데요. 소프트맥스 취하면. 그럼 이 로짓이 이제 이 마이너스가 붙은 게 뭐냐면 이제 사실 로그래프를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벨에 대해서 확률이 1이 아니면은 이게 0에 가까워지면은 로스가 커지는 거고 그 트루 라벨에 대해서 이건 확률이 고양이는 고양이일 거야 라는 확률이 올라갈수록 이제 이게 1로 가면서 이제 로스가 0으로 가는 이런 방식의 이제 의미하는 식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 부분에 넘어갈 거예요. 그럼 시메틱 디스턴스에서 와저 스트링을 쓴다. 그걸 어떤 의미일까 했을 때 먼저 시메틱 스페이스가 그럼 학습으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돌아보면 일단 저자는 이제 시메틱 스페이스가 레프레젠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피처로 만들어진 스페이스가 시메틱 스페이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제 거리를 구하게 되는 건데 그 와저 스테인 디스턴스가 뭐냐 하면 와저 스테인 디스턴스는 보통 통계에서 많이 쓰는 디스턴스인데요. 그 목적은 이제 어떤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만약에 3D 컴퓨터 비전에서 쓰는 디스턴스 조금 치환하자면 이제 얼스 무버스 디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두 개의 X하고 Y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임의의 세 개에 대한 그런 샘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각각 세 개의 샘플을 가지고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의 거리를 재냐라고 하는데 와저스테인 디스턴스는 이제 이 각각 세 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조합 중에서 가장 거리의 평균이 가까운 경우가 있을 때 그때 거리를 이제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자도 이제 얼스 무브 디스턴스를 이렇게 디스턴스를 정의했는데 그러면 그럼 어떻게 얼스 무브 디스턴스를 구하냐에 대해서는 저자가 딱히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저 원본 데이터와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의 이제 레이텐트 벡터와 그 애드버셔리얼 샘플의 레이텐트 벡터 간에 이제 L2 디스턴스를 그냥 와저 디스턴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제가 이 논문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점은 사실 제가 아까 전에도 그 와저 스테인은 가장 그 거리의 평균이 가까운 걸 거리라고 했는데 근데 펄터베이션을 더한 데이터가 과연 원본 데이터랑 가장 가까운 게 보장이 되냐라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B 데이터에서 펄터베이션이 더해졌을 때 그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보지 못했고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남은 상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를 구했어요. 그럼 거리를 구했고 결국에는 최종식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약 조건이 있으면은 뭔가 다루기 까다롭잖아요. 그때 최적화해서 이제 그 제약 조건이 붙었을 때 해결하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라그랑지안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라그랑지안 방식으로 이제 변형을 했고, 여기 있는 감마가 이제 의미하는 거는 그러면 시메틱에 있는 시메틱 디스턴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 거냐 하는 이런 멀티플라이어 변수가 한 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스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 식을 푸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손을 풀 수 없고 결국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이제 구해야 될 건데, 그걸 위해서 이제 로스를 정의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로스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좀 이해해 보면 x0, y0, 그러니까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로스가 크면서 시메틱 디스턴스가 가장 최소인 부분의 이제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칼라 값이고요. 그래서 이게 힘들겠는데 결국에 다시 말하면 x0, y0 기준으로 해서 로스가 가장 크고 시메틱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점에서의 이 값을 로스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취하게 되면 이것과 똑같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식을 이해하는 게 더 직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원본을 기준으로 가장 로스가 큰 점의 로스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걸 만족하는 게 이 x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기준으로 로스가 가장 크고 시메틱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x 스타로 로스를 구했을 때가 결국엔 이거랑 똑같은 동치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 꼴의 예식을 최적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원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런 adversarial 샘플을 만드는데, 그 adversarial 샘플은 로스가 커지는 방향, 그 다음에 시메틱 디스턴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그 adversarial 샘플을 가지고 이제 로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다시 모델을 학습하면은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이 저자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도 코드하고 그림으로 한번 다시 이해해 볼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이 로스가 커지는 방향과 시메틱 디스턴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팅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P, P2, P3가 있을 때 P0 원본이 있으면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에러가 커지는 이 P 방향의 샘플을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합성해 내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이 P라는 이젠플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이젠플들을 학습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로스가 큰 P 도메인에 대해서 강건하게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 저자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메틱 디스턴스를 얼마나 강조할 거냐, 즉 이제 타겟 도메인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타겟 도메인까지 고려할 거냐, 그걸 생각하는 이제 파라미터인데, 사실 이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 값이 딱 일정하지가 않아요. 한 단계 보장되지 않잖아요. 이 데이터에는 이 감마가 또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위해서 저자는 앙상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앙상블 방식은 이제 이 감마 값을 가지고 설정한 여러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 10개 중에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소프트맥스 스코어가 가장 높은 모델을 이제 선택하고 그걸로 이제 테스트에 이제 적용을 해서 하는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제 메소드나 부분 끝났고요. 이 저자가 이제 따로 챕터를 만든 이제 이론적 모티베이션에 대한 설명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댑티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부분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 소식 보도 아시겠지만 현재 기준에 있는 모델의 로스가 커지는 방향으로 펄터베이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자는 어댑티브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티콘 오브 레귤라이즈드 뉴턴 스텝스, 전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여기는
그 스태티스티컬 머신러닝 책까지 찾아보면서 결국에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뉴턴 스텝부터 한번 찬찬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뉴턴 스텝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제로, 그러니까 이제 루트를 이 x, y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뉴턴 스텝이 될 거잖아요. 근데 최적화에서는 보통 0이 되는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0인 지점. 그러면 이런 미분하기 전에 이제 원본 그 함수에서 0을 찾는 부분이 이제 위하고 아래에 이제 미분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최적화하는 방식이 그 값을 찾아낼 수 있는 이 뉴턴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다변수 함수를 다루잖아요. 그렇게 되면 1개 미분은 이제 이렇게 그레디언트로 변하게 되고 2개 미분은 해시안 함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해시안 이런 이제 행렬이 나오게 되면 다루기 힘든 점이 뭐냐면 보통 컨벡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 해시안이 양의 확정 행렬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개 미분이 양수가 되는 걸 보장해야 된다는 게 결국에는 해시안 행렬의 양의 확정 행렬을 보장해야 되는 건 똑같은 말인데, 근데 보장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h에 이런 람다라는 이런 그 팩터를 더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해시안, 그러니까 이제 수정된 해시안이 이제 양의 확정 행렬임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티코노브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사용된 뉴턴 스텝을 이제 티코노브 레귤라이즈드 뉴턴 스텝스라고 부르게 돼요.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그런 거죠. 논 컨벡스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최적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들의 방식이 결국에는 티코노브 레귤라이즈드 뉴턴 스텝과 동일하다는 게 그 경우에 주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 식을 이 저자가 만든 이제 이 논문의 식에 조금 다시 변형을 하게 되면 그럼 이 해시안은 뭐냐? 결국엔 이 해시안은 이제 로스에 이제 2번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거게 되겠는데 해시안 취하게 되는데 보시면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왜 마이너스 붙느냐면 사실 에드버셔리얼은 그 로스가 커지는 방향으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로스만 쓰게 되면은 만약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 로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가 되도록 정의를 한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로스에 마이너스 붙은 상태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부분에서 식을 조금 변형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레이텐트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 식은 이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 좀 다를 같아 보이지만 아까 제가 적어준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전개해 나가면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들이 이제 수도코드에 적은 이런 이제 업데이트 방식,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티코노브 레귤라이즈 뉴턴 스텝과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보면 이 부분이 없잖아요. 이 부분이 없는데 저자는 자신들이 이 부분은 없지만 자신들이 이제 샘플을 모아서 이런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것과 이제 근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읽어봤지만 어떻게 이런 샘플링 방식으로 어떻게 이 댄스 매트릭스의 이제 역행렬을 근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은 얻지 못해서 이 부분도 현재는 완벽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 레귤라이제이션 부분인데요. 그 전에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L1 레귤라이제이션, L2 레귤라이제이션이면 보통 이제 웨이트의 이제 크기를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을 줌으로써 어떤 이제 그런 급격한 이제 바이어스드 된 웨이트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뭐 이런 방식이 쓰게 되면 데이터와 상관없이 그냥 모델에 있는 웨이트만으로 레귤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저자는 자신들의 방식이 이제 데이터에 따른 레귤라이제이션 방식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식을 이제 근사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좀 까먹으실 분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ZY라는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로스가 높은 지점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어떻게 근사하냐? 현재 로스를 기준으로 로스가 커진 방향으로 더하면 그 방향으로 근사가 되겠죠. 뭐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로스는 똑같이 소프트맥스 그 로스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부분을
여기에 놓고 조금 천천히 이제 전개해 나가면 이 부분을 얻게 돼요. 이 부분이 또 무슨 의미냐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다시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아까 이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맥스 결국에는 이렇게 로짓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이 의미한 게 뭐냐면 이제 각각의 이제 클래스, 이게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4번 클래스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웨이트라 가정하면은 거기에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한다는 거예요. 즉 의미가 뭐냐? 이걸 의미한다는 거는 즉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웨이트들의 평균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 왜 레귤라이제이션이냐? 즉 각 클래스들의 웨이트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레귤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결정하냐? 이 P라는 이 확률값을 곱함으로써 결정이 되는데, 근데 이 P가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자는 데이터에 의존적인 레귤라이제이션 방식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을 넘어갈 건데, 이 실험에 대해서 이제 그 K와 그 다음에 감마 값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잠시 설명에 넘어가면, 이 K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애드버시를 샘플을 만드는 이 두 가지 과정을 몇 번 반복하냐를 결정하는 게 K고요. 이 감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메틱 디스턴스를 얼마나 높은 비중으로 고려할 거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K는 얼마나 애드버시를 이젠플을 반복해서 만들 거냐, 그 다음에 감마는 얼마나 시메틱 디스턴스를 높게 칠 거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디짓 클래시피케이션, 즉 숫자를 분류하는 게 되겠는데요. 트레이닝은 MNIST에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이 4개의 디지트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USPS가 MNIST랑 비슷하잖아요.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USPS에서 결과가 가장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스 도메인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애드버셔리얼로 자신들의 이제 애드버셔리얼 방식으로 만든 퍼터베이션이 오히려 소스 도메인과 비슷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나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메틱 씬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여기서는 신시아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습니다. 트레이닝 환경은 이 4개의 이제 맵에서 진행되었고, 맑은 날에 진행한 후 테스트를 이제 다른 5개의 날씨에 대해서 도메인이 다른 날씨에 대해서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디짓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이는 이 부분이 픽셀하고 시메틱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그 시메틱 디스턴스를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메틱 디스턴스를 고려한다는 거는 결국엔 피처들의 L2놈으로 이제 그걸 이제 고려한다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시메틱이 좋냐, 아니면은 그냥 이미지의 픽셀의 차이로 그 퍼터베이션을 조절한 게 좋냐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서 시메틱 디스턴스를 해서 만든 퍼터베이션이 좀 더 제너라이제이션 성능에 우수하다는 결과가 보여줬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메틱 정보를 훼손하지 않는 게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에 적합한 이제 퍼터베이션 만드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감마 값입니다. 이제 감마 값은 이제 얼마나 시메틱을 중요하게 여길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실험했는데요. 여기서 빨간색은 이제 그냥 ERM이라고 그냥 트레이닝에서 훈련한 그냥 아주 오리지널 이제 알고리즘을 별도의 그런 처리 없이 그냥 바로 테스트해서 환경에서 이제 실험한 그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3개의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애드버시얼 퍼터베이션으로 학습한 이제 모델이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보시면 USPS에서는 이제 ARM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자는 그런 이유가 USPS가 MNIST랑 너무 비슷한 데이터, 즉 소스 도메인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퍼터베이션이 들어간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이 이제 얼마나 반복할 거냐, 이 3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얼마나 반복할 거냐를 설명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ERM도 마찬가지 트레이닝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테스트는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테스트한 결과고요.
D는 이제 dropouts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세 개의 데이터셋은 이제 K가 높아질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USPS에서는 그 반복과 관계없이 성능이 기존 그냥 ERM보다 더 나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레귤라이제이션과 관련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이제 자신들의 방식이 데이터에 의존적인 레귤라이제이션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레귤라이제이션 방식을 다른 레귤라이제이션과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레귤레이션 사용을 했을 때도 성능이 더 좋아지냐를 이제 실험한 건데, 보시면 이제 L2 레귤레이션에서 자신들의 레귤레이션을 추가시켰을 때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이제 자신들이 다른 레귤레이션과도 결합할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제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레귤레이션 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방식이 레귤레이션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앙상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앙상블 방식에서도 이 세 개에서는 유사하게 이제 성능이 좋아진 반면에 USPS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또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앙상블을 썼을 때 이제 K가 1이나 1일 때는 오히려 이 앙상블 쓰지 않았을 때보다 더 성능이 낮은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자는 딱히 그 설명을 하지 않아서 뭐 이런 이제 특이점이 있다라는 걸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틱 씬 세그멘테이션 실험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하이웨이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테스트를 이제 뉴욕, 유로피언 타운에서 진행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인을 뉴욕에서 진행하고, 테스트를 하이웨이, 그 다음 유로피언 타운에서 진행한 건데, 저자가 우선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는 자신들이 이제 나이트, 밤에 대해서는 성능이 확실히 이제 어떤 경우에 잘 온다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밤의 경우가 도메인 시프트가 매우 심하잖아요. 어쨌든 빛이 차단된 거니까. 그런 경우에서 자신들이 이제 월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가장 트레이닝 환경에서 겪어볼 수 있는 가장 나쁜 도메인을 잘 만들어낸다 라고 저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이런 AWS 방식을 통해서 이제 싱글 소스 도메인의 제너라이제이션을 시도했다가 이제 첫 번째 의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퓨처워크인데요. 아까 전에 이 방식이 앙상블 방식을 이용했다는데, 이것보다 더 이제 발전된 이제 앙상블 방식에 대한 이제 그런 고려와, 또한 지금은 신 세그멘테이션인데,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에도 적합한 이제 애더버셔리얼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이제 연구한 것도 자신들의 퓨처워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강조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수식적 전개였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더 깊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끝으로 이 논문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